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9-2 확인대상 발명 특정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확인대상 발명 챕터 49-1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심판이니까 방적본을 따지잖아요. 방식 심사 보시면 방식 적법성 심사를 하는데 그 다음 본안 심사를 하고 적법성 심사 중에서 여기 보시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인 경우에는 특정 확인의 여기 두 가지를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쟁점들이 많으니까 이걸 제가 따로 뺐어요. 챕터 49 지금 보시면 2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적법성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우리가 확인 대상 발명 이 특정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청구 취지로서 특정이 있는 거고, 청구 이유로서 원인으로서 특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청구서 제출할 때 청구 취지 부분이 있고 청구 이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청구 취지 부분이 있는 거고 청구 이유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청구 취지 부분에 확인 대상 발명을 특정하는 것을 청구 취지로서 특정이라고 하는 거고, 청구 이유 부분에 확인 대상 발명 특정하는 것을 우리가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제가 지어낸 용어가 아니고 교수님들도 다 쓰는 용어거든요. 청구 취지로서 특정되었는지 안 특정되었는지,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되었는지 안 특정되었는지, 요거는 다 교수님들이 다 쓰는 용어니까 요거 답안지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구 취지로서 특정을 한번 해봅시다. 청구 취지로서 특정, 우리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인 경우에는 그 특허 땡땡땡땡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 땡땡땡땡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통과한다는 심결을 구합니다. 이런 청구 취지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이게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할 때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보시면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이거는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 말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게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권리범위 속부 있잖아요. 이게 특허 발명이랑 확인대상 발명이랑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실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이에요. 그거에 앞서서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일사부재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사부재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하잖아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 땡땡땡땡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결이 확정이 되면, 만약에 인용 심결이 나와요. 그 심결이 확정이 되면 그 일사부재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청구 취지가 그대로 이제 그 일사부재리 효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심결문에 딱 이걸 작성을 해요. 심결문에 청구 취지 부분을 딱 그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러한 심결을 딱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사부재리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인대상 발명은 지금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일사부재리 효가 지금 미치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판단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범위 속부를 기준으로 한다 는 거는 청구 원인으로서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보시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요거는 지금 청구 취지로서 특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어가지고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 취지로서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심결각하해야 된다. 요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런 거냐면 일사부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사부재리 효가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청구 취지 부분을 그대로 이제 심결문에 쓰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청구 취지로서 특정을 했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확인대상 발명 확정을 한 다음에 특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확인대상 발명 있잖아요. 확인대상 발명이 있는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이 있고 확인대상 발명이 있고 지금 실시 발명이 있어요. 아시겠죠? 확인대상 발명
뭔지를 일단 확정을 하고, 아시겠죠? 확인 대상 발명이 뭔지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특허 발명에서는 청구 범위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청구 범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특허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랑 권리 범위 속도를 판단하는 게 우리가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잖아요. 그죠? 특허 발명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구성을 이루어져 있는지 청구 범위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확인 대상 발명은 확인 대상 발명 확정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 개 똑같은 거예요. 특허 발명에서 청구 범위 해석이랑 확인 대상 발명에서 확인 대상 발명의 확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가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되어 있는지 보는 거고, 아시겠죠? 확인 대상 발명이 확정되면 그다음 실시 발명이랑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를 봐가지고 확인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 아시겠죠? 그거 하기 앞서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확인 대상 발명 확정이 이루어져야 특정이 됐는지를 보는 거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해야 된다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뭔 말이냐? 사실적 관점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일사부재리에서 동일 사실, 동일 증거 할 때 그 사실이 있잖아요. 163조의 일사부재리에서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여야 한다라는 일사부재리 효 판단할 때 그 동일 사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말하는 거예요. 사실적 관점이라는 게 일사부재리의 동일 사실적 관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인 대상 발명에서 신결이 이 실시 발명에 미쳐야 확인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말은 뭐예요? 확인 대상 발명이랑 실시 발명이랑 일사부재리 효가 미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일사부재리 효가 미쳐야 된다는 게 얘랑 일사부재리 측면에서 동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일사부재리의 동일 사실 판단할 때 그 사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챕터 49-3인가? 거기서 이제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음 챕터에서 지금 49-3에서 할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특정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특정, 여기 특정 보시면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 판단하는 건데, 확인 대상 발명을 확정하고 특허 발명을 청구 범위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권리 범위 속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확인 대상 발명을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구 범위 해석하는 거랑 확인 대상 발명 확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청구 범위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설을 첨삭하고, 제한 해석은 뭐 특별한 경우하면 우리가 이제 제한 해석은 보호범위 판단할 때는 그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에만 제한 해석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청구범위 해석을 기준으로 청구범위 해석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을 첨삭하는 건데, 제한 해석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요거 있잖아요. 보호범위 판단할 때 우리가 확인 대상 발명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 첨삭하는 거고, 제한 해석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요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확인 대상 발명 확정,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서랑 도면을 제출하는데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 첨삭한다. 확인 대상 발명 확정할 때, 됐죠? 설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도면은 도면 첨삭해서 실질적으로 확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도면 부분에 의해서 그 설명 부분을 보충해서 확인 대상 발명을 구성을 실질적으로 확정해야 된다.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 첨삭한다. 우리가 청구범위 해석할 때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 첨삭한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한 해석이 되냐 안 되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보시면 그 설명 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은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 부분의 전체 기재 내용과 기재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확인 대상 발명의 구성이 자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지 않는 한, 있으면 구성 요소를 파악해도 되는데, 제한 해석해도 되는데, 그런 요소가 원칙적으로는 제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제한 해석이 안 되는 거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 해석해도 되는 거고, 이게 우리 지금 보호범위 판단할 때 청구범위 해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똑같아요. 똑같다고 교수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확인 대상 발명 확정을 했어요. 확인 대상 발명 확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특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확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특정이에요. 됐죠? 확인 대상 발명 확정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제 확인 대상 발명 확정에서
문제가 되는 기재 형태가 이제 논문에 나온 건 세 가지 케이스인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 설명서에서는 A가 기재되어 있고 도면은 B가 기재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 첨삭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A랑 B가 완전 달라요. 그러면 심결각 한다. 요거 다 판례예요. 보시면 정반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결각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는데 도면이 없어요. 설명서가 있는데 도면이 없어요. 그럼 설명서대로 확정하는 거. 아니,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리고 설명서가 없고 도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확정을 못하니까 심결각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확정 문제가, 확정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중요한 판례니까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요거를 약간 PVP 청구항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비슷한 건데, PVP 청구항은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청구 범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확인 대상 발명 확정하는 거니까 그건 아닌데, 어떻게 되어 있는 사실관계였냐면, 보시면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있고 확인 대상 발명이 있고 실시 발명이 있잖아요. 이 사건 특허 발명 있고 확인 대상 발명 있고 실시 발명이 있어요. 보시면 이 사건 특허 발명, 확인 대상 발명, 실시 발명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확인이익은 확인 대상 발명이랑 실시 발명이랑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건 일사부대리의 동일 사실할 때 그 사실을 말하는 거고, 됐죠? 보시면 심판원에서는 확인 대상 발명 확정을 어떻게 했냐. 이거를 지금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제조 방법 1에 의해서 만들어진 3차원 입차 형상 직물이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커튼이에요, 커튼. 확인 대상 발명은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3차원 입차 형상 직물이거든요. 그다음 실시 발명은 제조 방법 3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3차원 입차 형상 직물인데, 아시겠죠? 심판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제조 방법 다 빼버려. 얘로 확정한 거예요. 확인 대상 발명을 3차원 입차 형상 직물로 확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시 발명도 3차원 입차 형상 직물로 확정해가지고 두 개가 사실적 관점에서 지금 동일하잖아요. 3차원 입차 형상 직물, 3차원 입차 형상 직물 동일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인액이 있다고 봤어요. 됐죠? 근데 특허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아니 왜 그렇게 발명을 확정을 해? 확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만들어진 3차원 입차 형상 직물이고, 실시 발명은 제조 방법 3에 의해서 만들어진 3차원 입차 형상 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르잖아요. 여기가 제조 방법 2, 제조 방법 3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얘가 사실적 관점에서 얘랑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해야 되는 건데, 얘랑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됐죠? 그거는 특허법원.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 아니 뭔 소리야. 3차원 입차 형상 직물, 3차원 입차 형상 직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확인 대상 발명 확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확인액이 있다고 봤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법원이 틀렸다, 대법원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특허법원은 그러니까 지금 3차원 입차 형상 직물도 3차원 입차 형상 그 제조 방법을 포함해가지고 3차원 입차 형상 직물을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서와 도면에 의해서 특정된 제조 방법대로 제조된 물건,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제조된 3차원 입차 형상 직물 이렇게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익이 없죠. 됐죠? 근데 대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요. 막 줄줄 얘기를 해요. 135조 얘기도 하고 94조 1항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데, 물건 발명은 뭐 이런 실시가 있다. 그러니까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건 발명의 특허권은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 방법과 관계가 없이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니까 권리범위와 심판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논리예요. 자꾸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건 발명의 특허권자는 실시한 물건을 제조 방법과 관계없이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조 방법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조 방법 빼고 확정하려고 자꾸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방법을 부가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 대상 발명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조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만이 아니고 그냥 그 물건을 기준으로 3차원 입차 형상 직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 대상 발명 확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확정을 하니까 확인의 이익도 있는 거고. 됐죠? 요거 그 확인 대상 발명 확정 관련된 쟁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정을 했으니까 특정이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이 되는지 어떻게 보냐면, 확정을 했으니까 보시면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특허 발명이랑 특허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랑 결론은 뭐냐면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가 특정됐다고 봅니다. 여기 전대차 판례는 뭐냐면 전부 기재할 필요가 없고 대응되는 구성을 차이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특허 발명이 구성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청구음이 해석한 결과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확인 대상 발명, 그러니까 실시 발명은 지금 뭘 실시하고 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여러분들이 실시하고 있어요. C 프라임 플러스 D. 다시 C 프라임 플러스 D를 여러분들이 실시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확인 대상 발명을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냐?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전부 기재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대응되는 구성만. 대응되는 구성이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만 대응되는 거잖아요. 지금 D는 대응이 안 됐잖아요. 요거는 빼버려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빼버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만 기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C랑 C 프라임은 차이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를 해야 균등 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권리 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D를 넣든 안 넣든 아니 이거는 뭐 권리 범위 속보에 영향이 없잖아요. A, B, C만 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만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 전부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확인 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되는 바. 그러니까 지금 전대차 판례예요. 지금 전부 기재할 필요 없다.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대응되는 구성의 차이점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권리범위학의 심판에서는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판단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고 판단 방법. 그러니까 보시면 일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료한 기재가 있거나 지금 일치하지 않는 기재가 있거나 관계가 없어. 그냥 나머지 구성만으로 권리범위 속보 판단할 수 있으면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이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종복발간이라고 외우세요. 종복발간. 권리범위학의 심판 종류에 따른 쟁점을 뽑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잘 분류가 되어 있어야 쟁점 뽑는 카테고리가 잘 분류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랍에서 쟁점 착착착 잘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문제 따서 쟁점 뽑으라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쟁점 놓치지 말고 뽑으라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됐죠? 종국발간을 검토하세요. 권리범위학의 심판 종류가 뭔지. 그러니까 조건범위면 조건범위랑 소건범위 있잖아요. 조건범위면 기능식 표현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능식 표현이란 여러분 기능식 청구항이 아닙니다. 기능식 표현이에요. 확인 대상 발명을 기능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등록받은 게 있고 확인 대상 발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 대상 발명을 넓게 써야 우리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넓게 쓰는 거는 권리 범위하기 심판 청구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조건범 청구할 때는 확인 대상 발명을 최대한 넓게 쓰겠죠. 기능식으로 쓰겠죠. 왜냐하면 우리 특허권에 효력이 미치는 걸로 이제 신결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범 청구할 때는 기능식 표현으로 확인 대상 발명을 많이 하겠죠. 아시겠죠? 제가 뇌피셜이 아니고 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 조영수 교수님이. 조건범에서는 기능식 표현으로 많이 한다. 그런데 그 구성이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설명서랑 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악되어 있으면 오케이, 파악되어 있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 소건범에서는 조건범에서는 최대한 권리범위 속하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소건범에서는 최대한 권리범위 속하지 않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을 이 특정을 더 구성을 더 빡세게 해가지고 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건범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해요. 그 심판 청구하는 사람이. 근데 정확하게 특정할 의무도 있고 그 정확하게 특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소건범 청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특정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특정할 의무도 있고. 아시겠죠? 보시면 조건범에 비해서 그 정도가 그 특정의 정도가 높은 의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청구항이 복수인 경우, 확인 대상 발명이 복수인 경우. 청구항이 복수인 경우 보시면 판례가 지금 이제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여러 개의 청구항 중 하나의 청구항이라
하나의 청구항만 속한다면 인용 심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범위에서 청구항이 1, 2, 3, 4가 있어요. 근데 1, 2, 3, 4가 있는데 이거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35조에서 청구항마다 권리범위가 게시판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청구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1, 2항에 대해서 권리범위가 게시판 청구합니다라고 했으면 아니 문제가 없는데, 이건 무슨 쟁점이냐면 일부 청구항만을 특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 2항만을 권리범위가 긴 심판을 청구합니다라고 이 사람이 심판 청구인이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건범위에서 이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선병으로 봐요. 선병. 1, 2, 3, 4 중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만 권리범위 이제 확인 대상 발명에 권리범위에 속하면 인용 심결해라. 선병으로 봐요. 아시겠죠? 보시면 청구항별로 인용하거나 기각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소금범에서는 지금 청구항마다 권리범위 속도를 판단해야 된다. 지금 1, 2, 3, 4항이 있어요. 확인 대상 발명이 있으면 소금범에서는 얘도 속하지 않고 얘도 속하지 않고 얘도 속하지 않고 얘도 속하지 않고 이렇게 단병으로 봐요. 얘는 선병으로 보고 얘는 단병으로 보고, 조건범에서는 판례는 일단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심판편은 어떻게 보냐면 조건범인 경우에도 모든 청구항의 속보 판단, 소건범인 경우에도 모든 청구항의 속보 판단 그러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 외우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돈 때문에 그런다. 돈. 이 조건범에서도 아니 돈 다 냈는데 심판원이 이게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소금범에서는 뭐 당연한 거고, 이 1, 2, 3, 4 청구항에 모두 속하지 않아야 그 소금범 청구인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아니 소금범은 당연히 그런데 조건범에서는 돈 냈으니까 이제 판단해줘라. 그렇게 여러분들 외우면 편해요. 제일 그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검토 어차피 요거 뭐 그냥 한 줄만 써도 되잖아요. 검토 그냥 뭐 요게 심판편람에 나온 얘기인데 어차피 요거 검토 이거 하나만 쓰세요. 외우기 편한 거. 뭐 주저리 쓴다고 뭐 점수가 더 올 것 같진 않고. 아시겠죠? 외우기 편한 것만 써요. 그냥. 됐죠? 그 다음에 청구항 복수인 거 끝났고, 그 다음 확인 대상 발명 복수인 경우는 뭐냐면 이게 지금 확인 대상 발명 복수인 권리범위 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이 견해가 대립했거든요. 아시겠죠? 했는데 웬 심판편람에서는 불명확한 그 확인 대상 발명이 여러 개 있으면 성명을 통해서 명확히 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라. 이게 심판편람이에요. 대법원은 보시면 판례는 지금 대법원은 불허 입장인 듯해요. 왜냐하면 권리범위 심판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발명의 하나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청구이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불허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해요. 그렇게. 옛날 판례예요. 또 특허법원 보면 특허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러면서 허용을 하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허용을 한다는 게 그 확인 대상 발명이 복수 개인 사정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보시면 지금 그래 이 심판편람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특허법원도 알아. 그런데 이 심판편람이란 거는 행정사무규칙에 불과해. 여기에 법원이 기속되지도 않아. 아시겠죠? 그리고 특허법은 135조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지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을 뿐이지 이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어. 이 법률에서 명확하게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어.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에서는 청구의 병합을 인정해. 그러니까 확인 대상 발명이 여러 개인 것도 청구의 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비추어 보고 심판 경제에 비추어 봤을 때 복수계라는 사정만으로 권리범위 심판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지금 최신 판례니까 요걸로 이제 가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사실관계를 좀 알려드리면 확인 대상 발명에서 받침대 구조에 대해서 확인 대상 발명을 기재를 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A형 받침대, B형 받침대, C형 받침대 세 가지를 썼어요. 이렇게 생긴 받침대, 이렇게 생긴 받침대, 이렇게 생긴 받침대. 그러니까 뭐 보강제로 하는데 이렇게 받침대를 세 가지를 썼어요.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썼어도 확인 대상 발명으로 한 거는 뭐냐면 여기 요런 기재가 있고 밑에 어떤 기재가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상현 보호 강제가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거를 떠받쳐주는
이러한 구성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 확인 대상 발명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아무리 뭐 A, B, C 이런 이제 여러 개를 도면을 기재했어도 기술적 사상은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권리 범위 속보를 판단했어요. 됐죠? 됐고, 그다음에 종복 발간 중에서 권리 범위 심판 종복 종류 끝났고, 복수 끝났고, 발명의 종류에 따른 쟁점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법 발명인 경우에 지금 제법 발명인 경우에 우리가 권리 범위 심판은 이게 좀 권리 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제일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발명인 경우에 제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까지 효력이 미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의 사양대 수청까지 우리가 실시로 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법 발명인 경우에 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확인 대상 발명을 해서 권리 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권리 범위 속보 판단하면 특정이 된 거다. 요거잖아요. 권리 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으면 특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물건 발명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받은 게 지금 물건 발명이고 확인 대상 발명이 제조 방법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용 발명이거든요. 이용 발명. 그러니까 제조 장치를 사용하는 제조 방법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용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맨날 그 사상상의 이용 관계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요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용 관계가 뭐가 있냐면, 이용 관계가 지금 실시상의 이용 관계가 있는 거고 사상상의 이용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상상의 이용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판례는 그대로 설. 실시상의 이용 관계는 이거는 논란이 없어요. 논란이 없고 요거는 이용 관계 맞아요. 이용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제조 장치를 실시하는 제조 방법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용 관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제조 방법을 실시하려면 이 제조 장치를 우리가 이제 제조 장치, 이 장치랑 이 제조 방법이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용 발명이다. 확인 대상 발명은 이 제조 방법은 이 장치를 이용한 발명이다. 그러거든요. 여기 CC상 이용 관계예요. CC상 이용 관계. 요거 CC상 이용 관계는 논란이 없이 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치 한정 발명. 우리가 수치 한정 발명도 마찬가지예요. 권리 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 이 논리잖아요. 자꾸 보시면 우리가 발명의 구성소가 어떻게 되냐, 수치 한정 발명의 구성소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구성 1, 구성 2, A라는 구성이 있고 B라는 구성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구성은 뭐냐면 B가 1부터 3까지다 라는 구성이 있다고 봐요. 아시겠죠? 요것도 구성 1, 여기 구성 2, 여기 구성 3이에요. 그러니까 수치 한정도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이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 대상 발명도 확인 대상 발명이 이 수치 한정의 구성을 대응하는 구성을 기재를 하고 차이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CC하고 있는 발명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 대상 발명 어떻게 기재해야 되냐면, A랑 B만 기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B는 수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요거까지 기재를 해줘야 특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래야 권리 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치 한정도 발명의 구성원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랑 B만 기재하면 되는 게 아니고 A랑 B랑 플러스 B의 수치 범위가 어떻다, 이런 것까지 기재를 해줘야 이게 등록받은 거고, 이게 확인 대상 발명을 했을 때 우리가 특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권리 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됐죠? 그러니까 확인 대상 발명이 당의 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응하는 요소, 요게 뭐냐면 B예요. B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수치 한정이 어떠한지, 이 수치 한정이 어떠한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뿐만 아니고 이 수치가 어떠한지도 포함이 되어, 확인 대상 발명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특정이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간접침해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봐봐요. 간접침해도 우리가 확인 대상 발명으로
전용품을 확인 대상 발명을 해가지고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접 침해는 여러분들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침해인지 아닌지 침해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권리범위 판단하는 거지 침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는 부정설. 아니 그때 건수도 많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지. 그거 뭐 사람이 그렇게 빡빡하게 구면 어떻게? 라는 적법설 있는 거예요. 보시면 판례는 CC에만 사용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특허 발명이 있잖아요. 이 특허 발명이 있고 이 특허 발명의 CC에만 사용되는 전용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전용품을 전용품이 있고 이 만약에 그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이 전용품이랑 비슷한 발명이에요. 와 전용품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이 전용품 프라임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해가지고 이거 비교를 하겠다 이거예요. 얘가 이 발명에 CC에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 전용품 프라임을 판단, 이 전용품에 대응되는 물건, 그러니까 CC에만 사용되는 물건과 대응되는 물건, CC에만 사용되는 물건과 대응되는 요 물건, CC에만 사용되는 물건과 대응되는 물건에 대해서 확인 대상 발명을 할 수 있다. 왜냐면 현실적인 필요성. 아니 이거 너무 이제 건수도 많은데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 여태까지 해놓은 거 다 어떻게? 여태까지 해놓은 우리가 심판에서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무원들 보러 하지 말라고 하면 그 공무원들 다 이제 혼선이 생기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됐어요. 그 다음에 심판의 적법 요건으로서 청구 취지로서 특정이거나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이거나 부적법하잖아요. 그러면 집조사항이고 심결과가 된다. 142조 요거까지 답안지에 써줘야 되는 거고. 됐죠? 우리가 다 했어요. 우리가 청구 취지로서 특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 대상 발명을 확정을 한 다음에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이 되는지 보는 건데,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은 뭐예요? 그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으면 청구 원인으로서 특정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